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복의 기록이 아닙니다. 승리의 나열도 아닙니다. 한 인간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말들을 들으며 자랐고, 어떤 선택 앞에 서게 되었는지를 처음부터 따라갑니다. 오늘은 알렉산드로스의 탄생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그는 정복자가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다만 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변의 세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그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356년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 펠라에서 알렉산드로스가 태어났다. 마케도니아는 당시 그리스 세계의 변방으로 여겨졌지만 군사력만큼은 주변 국가들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알렉산드로스의 등장은 단순한 왕자의 출생이 아니라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의 미래와 직접 연결된 사건이었다.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전쟁 중이었고 마케도니아는 끊임없이 외부와 충돌하고 있었다. 왕의 부재가 잦았던 환경에서 왕실 내부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왕비에게 집중되었다.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에피로스 왕가 출신으로 정치적 혼인을 통해 마케도니아에 들어온 인물이었다. 그녀는 외부에서 들어온 존재였고 그만큼 왕실 내부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강한 태도를 유지해야 했다. 올림피아스는 알렉산드로스를 단순한 후계자로 키우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물론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길 바랐다. 왕실 안에서는 알렉산드로스의 출생과 관련해 여러 예언과 길조가 이야기되었고 이런 분위기는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자연스레 반복되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반면 필리포스는 현실을 아는 인물이었다. 그는 마케도니아를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적 판단을 우선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혼인을 했다. 이 혼인들은 외교적으로는 유효했지만 왕실 내부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필리포스는 국가가 먼저였고 가정은 그 다음이었다. 이로 인해 왕실은 두 축으로 나뉘었다. 한 축은 군사와 정치를 장악한 왕 필리포스였고 다른 한 축은 왕비와 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내부 세력이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성장하면서 이 긴장 구조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보호받는 왕자가 아니라 항상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 이 시기에 알렉산드로스는 아직 전쟁을 이끌 인물도 제국을 꿈꾸는 지도자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일찍부터 왕실이 하나의 안정된 공간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런 경험들은 이후 그의 판단 방식과 결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필리포스 2세가 마케도니아 왕으로 즉위했을 때 왕국의 상황은 안정적이지 않았다. 마케도니아는 오랫동안 그리스 세계에서 변방으로 취급받았고 군사력 또한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 체계적이지 못했다. 필리포스는 이 상태로는 왕국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외교보다 먼저 군대를 바꾸는 선택을 했다. 필리포스가 가장 먼저 변경한 것은 군대의 구조였다. 기존의 마케도니아 군은 귀족 중심의 느슨한 집단이었고 전쟁이 있을 때만 소집되는 경우가 많았다. 필리포스는 이를 상시적인 전투 집단으로 바꾸려 했다. 병사들은 훈련을 반복했고 왕은 직접 그 과정을 감독했다. 전쟁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정착된 것이 장창을 사용하는 팔랑크스 전술이었다. 병사들은 긴 창을 들고 대형이 흩어지지 않은 채 움직였다. 개인의 용맹보다는 대형 유지와 명령 수행이 중요해졌고 군대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작동했다. 필리포스는 이 전술을 통해 병사의 숙련도를 끌어올렸고
마케도니아군은 점차 그리스 세계에서 다른 방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 변화를 바로 곁에서 보며 성장했다. 그는 훈련 중인 병사들을 지켜보았고 훈련 과정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었다. 전쟁은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에서 반복되는 현실이었다. 군대가 어떤 구조로 조직되고 명령이 어떤 경로로 전달되며 실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직접 경험했다. 필리포스는 전쟁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단순히 싸워서 이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전투의 결과를 이용해 동맹을 맺고 적을 분리시키며 그리스 세계의 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나갔다.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가 전쟁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배웠다. 이 시기 알렉산드로스에게 전쟁은 영웅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산과 준비의 결과물이었다. 군대가 움직이기 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고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는 이미 승부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다. 그는 전투의 화려한 장면보다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결정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인식하게 되었다. 마케도니아의 왕실은 이러한 군사 개혁의 중심에 있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왕자로서 군사 훈련에 참여했고 장군들과의 대화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직 명령을 내릴 위치는 아니었지만 어떤 선택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지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알렉산드로스의 시야는 자연스럽게 넓어졌다. 그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동시에 전쟁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게 되었다. 전투는 용기만으로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준비와 판단이 없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익혔다. 필리포스의 군제 개혁은 마케도니아를 강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알렉산드로스를 전쟁의 언어에 익숙한 인물로 성장시켰다.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 알렉산드로스가 결단을 내릴 때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는 전쟁을 특별한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그의 세계에서 일상적인 선택의 연속이었다. 알렉산드로스가 13살이 되었을 때 필리포스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린다. 왕자의 교육을 맡길 인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부른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학문 교육의 선택이 아니었다. 필리포스는 알렉산드로스가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세계를 다룰 수 있는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에서 활동하던 철학자였고 플라톤의 제자였다. 그는 이론과 현실을 분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사물을 관찰하고 분류하고 이유를 따지는 사고 방식을 중시했다. 필리포스는 이 방식이 전쟁과 통치 모두에 필요하다고 보았다. 교육은 미해자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궁정이 아닌 비교적 고립된 공간이었다. 이는 알렉산드로스가 정치적 소음에서 벗어나 사고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곳에서 알렉산드로스는 또래 귀족 자제들과 함께 수업을 받았다. 훗날 그의 장군이 되는 인물들 또한 이 시기에 함께 성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은 암기 중심이 아니었다. 그는 질문을 던졌고 답을 스스로 찾게 했다. 왜 인간은 국가를 이루는지,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다른 민족은 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지와 같은 주제들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알렉산드로스는 단순히 마케도니아의 왕자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틀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호메로스의 서사시였다. 그중 일리아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 반복해서 읽혔다. 이것은 영웅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선택과 결과의 이야기였다. 영광과 분노, 판단착오와 비극이 함께 담긴 서사였다. 알렉산드로스는 아킬레우스를 단순한 전사로 보지 않았다. 그는 결단을 내리고 그 대가를 감당하는 인물로 받아들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와 비그리스 세계를 구분해 설명했다.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를 문명과 야만의 구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알렉산드로스는 이 개념을 배우면서도 동시에 의문을 품게 된다. 다른 민족은 정말 열등한 존재인지 아니면 단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 질문은 이후 알렉산드로스의 행동에 강한 밑바탕이 된다. 그는 정복과 지배를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과 그 위에 질서를 세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인식했다. 이 사고 방식은 이 시기 교육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자연과학적 사고를 강조했다. 지형, 기후, 자원의 분포는 인간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가르쳤다. 이는 훗날 알렉산드로스가 원정을 떠날 때 단순히 병력 숫자만 보지 않고 환경을 고려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이 시기에 알렉산드로스는 여전히 왕자였지만 사고의 범위는 이미 마케도니아를 벗어나 있었다. 그는 전쟁을 승패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고 통치를 혈통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 세계는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며 그 뒤에는 다룰 수 있는 대상이라는 감각이 이때 자리 잡았다. 필리포스의 군제 개혁이 알렉산드로스에게 전쟁의 구조를 보여주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은 전쟁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 두 요소는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작용했다. 알렉산드로스는 싸우는 법과 싸운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동시에 배우고 있었다. 이 시기가 끝날 무렵 알렉산드로스는 더 이상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려는 인물로 성장해 있었다. 기원전 336년 마케도니아의 수도 아이가이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필리포스 2세의 딸 클레오파트라가 에피로스의 왕과 혼인하는 자리였다. 에피로스의 왕은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와 이름이 같은 인물이었다. 동명이인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존재였다. 이 혼인은 마케도니아와 에피로스의 관계를 굳히기 위한 선택이었다. 행사는 성대하게 준비되었다. 그리스 각지에서 사절과 귀족들이 모였고 필리포스는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경호를 최소화한 채 극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는 자신의 권위와 안정된 통치를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 순간 필리포스의 측근이었던 파우사니아스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단검을 꺼내 필리포스를 찔렀다. 필리포스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곧 숨을 거두었다. 파우사니아스는 도주를 시도했으나 곧 제압되어 죽임을 당했다. 암살의 배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남았지만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핵심은 암살 직후의 상황이었다. 필리포스가 갑작스럽게 죽었고 마케도니아는 곧바로 권력 공백 상태에 들어갔다. 이때 알렉산드로스는 20살이었다. 나이는 어렸지만 그는 이미 군과 귀족 사회의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었다. 필리포스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알렉산드로스는 군을 이끌어 본 경험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부재 시 섭정 역할을 맡았고 반란을 진압한 전력도 있었다. 귀족들과 장군들은 그를 전혀 모르는 인물로 보지 않았다. 암살 직후 알렉산드로스는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즉시 왕위 계승을 선언했고 군의 지지를 확보했다. 마케도니아 군은 혈통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을 따른다. 알렉산드로스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존재였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내부 정리를 시작했다. 잠재적 경쟁자들은 제거되거나 권력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잔혹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시 마케도니아 왕권 구조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왕권이 흔들리면 곧바로 분열로 이어지는 체제였기 때문이다. 그리스 세계는 즉각 반응했다. 필리포스의 죽음은 마케도니아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판단되었다. 일부 도시들은 독립을 회복할 기회로 여겼다. 테베와 아테네를 비롯한 여러 폴리스에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알렉산드로스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향했다. 단기간에 그리스 전역을 장악하며 반란의 기운을 꺾었다. 특히 테베는 강력하게 저항했으나 알렉산드로스는 도시를 함락시켰고 그 결과는 다른 도시들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되었다. 그리스 연합은 다시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인정했다. 필리포스가 구축해놓은 코린토스 동맹은 알렉산드로스에게 넘어왔다. 그는 공식적으로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이 시점에서 국면이 바뀌었다. 알렉산드로스는 단순히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속도는 빨랐고 판단은 단호했다. 마케도니아는 다시 안정되었다. 그리스는 제압되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향했다. 필리포스가 준비해 두었지만 실행하지 못한 계획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페르시아였다.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가 남긴 전쟁 준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하지만 그 전쟁은 더 이상 필리포스의 전쟁이 아니었다.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젊은 왕의 전쟁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원전 334년 봄, 알렉산드로스는 헬레스폰트를 건넜다. 마케도니아 군이 아시아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이는 단순한 국경 통과가 아니었다. 마케도니아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땅에 공식적으로 발을 들인 첫 장면이었다. 알렉산드로스는 트로이 근처에 상륙했다. 그는 아킬레우스의 무덤을 찾아 제사를 지냈다. 이 행동은 상징적이었다. 자신을 신화적인 인물의 계보에 두는 동시에 병사들에게 이 원정이 단순한 약탈이나 분쟁이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키려는 의도였다. 페르시아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서아시아의 총독들은 마케도니아의 침공 소식을 듣고 병력을 모았다. 그들은 그라니코스 강 서안에 진을 쳤다. 강을 사이에 두고 마케도니아군의 진입을 막겠다는 판단이었다. 전투를 앞두고 마케도니아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파르메니온을 비롯한 장군들은 신중을 주장했다. 커다란 강을 건너는 동안 공격을 받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았다. 하루를 기다려 유리한 지형에서 싸우자는 의견이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즉각 공격을 선택했다. 페르시아가 준비를 마치기 전에 주도권을 쥐고 싸워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젊은 왕다운 결정이었고 동시에 큰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이었다. 알렉산드로스는 기병을 이끌고 직접 강으로 돌입했다. 강은 깊지 않았지만 물살과 경사 때문에 진영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페르시아 기병과 투창병이 강 건너에서 공격을 퍼부었다. 전투는 혼전으로 시작되었다. 마케도니아 기병은 강을 건너는 순간 집중 공격을 받았고 알렉산드로스 역시 여러 차례 위험에 처했다. 페르시아 귀족 기병이 그를 포위했고 알렉산드로스는 직접 창과 검을 휘두르며 돌파했다. 이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는 실제로 죽을 뻔했다. 한 페르시아 장수가 그의 머리를 향해 도끼를 휘둘렀고 순간적으로 투구가 파손되었다. 때마침 동료 장수 클레이토스가 개입해 공격자를 베어 넘겼다. 이 장면은 훗날까지 전해지는 상징적인 순간이 되었다. 큰 시련을 넘긴 마케도니아군은 점차 진영을 회복했다. 팔랑크스가 투입되자 전세는 빠르게 기울었다. 페르시아군은 중무장 보병이 부족했고 지휘체계도 일원화되어 있지 않았다. 페르시아 지휘관들이 차례로 쓰러지자 전열은 붕괴되었다. 기병들은 흩어졌고 그 뒤를 바치던 그리스 용병 부대는 고립되었다. 용병들은 끝까지 저항했으나 대부분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다. 그라니코스 강 전투는 마케도니아의 승리로 끝났다. 이는 알렉산드로스의 첫 대규모 전투였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페르시아가 무적이라는 인식을 깨뜨린 사건이었다. 이 승리 이후 소아시아의 도시들은 연달아 항복했다.
마케도니아군은 해안선을 따라 남하하며 페르시아의 거점을 차례로 장악했다. 알렉산드로스는 도시의 자치를 존중하거나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점령이 아닌 해방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라니코스 전투는 알렉산드로스의 방식이 드러난 첫 사례였다. 그는 직접 앞에 섰고 위험을 피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병사들의 충성은 더욱 공고해졌다. 이제 전쟁은 시작 단계에 불과했다. 페르시아의 본군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우스 3세는 아직 전투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라니코스에서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 이 전쟁은 단기 충돌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마케도니아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고 페르시아 역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라니코스 전투 이후 알렉산드로스는 소아시아 서부 해안을 장악하며 남하했다. 밀레토스와 할리카르나소스를 차례로 점령했고 페르시아 해군의 거점을 하나씩 무너뜨렸다. 이는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해상 보급과 반격 거점을 잃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 무렵 페르시아의 대왕 다리우스 3세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지방 총독에게 전권을 맡기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국의 존립이 걸린 전쟁이라고 보았고 직접 군을 이끌고 서쪽으로 진군했다. 다리우스는 대규모 병력을 모았다. 병력 수는 마케도니아군을 훨씬 상회했다. 다리우스는 평원에서의 정면 승부를 원했다. 수적 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시리아 방면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는 다리우스가 남쪽에서 자신을 막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다리우스는 예상과 다른 선택을 했다. 그는 북쪽으로 우회해 알렉산드로스의 후방을 차단하려 했다. 이 움직임으로 두 군은 좁은 지형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전투가 벌어진 곳은 이수스 인근이었다. 이 지역은 바다와 산 사이에 끼어 있었고 평원이 좁았다. 다리우스에게 불리한 지형이었다. 다리우스는 이미 후퇴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병력은 많았지만 좁은 지형 때문에 제대로 전개할 수 없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 지형을 보자 즉시 결전을 결심했다. 마케도니아군은 중앙에 팔랑크스를 배치하고 우익의 기병을 집중시켰다. 알렉산드로스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우익 기병을 직접 지휘했다. 좌익은 파르메니온이 맡았다. 전투가 시작되자 중앙에서는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벌어졌다. 페르시아 보병과 그리스 용병이 팔랑크스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전선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알렉산드로스는 중앙의 교착 상태를 무시하고 우익에서 돌파를 시도했다. 그는 기병을 이끌고 페르시아 좌익을 강하게 압박했다. 좁은 지형 때문에 페르시아 기병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알렉산드로스는 돌파구를 만들자 곧바로 방향을 틀어 중앙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페르시아군 전체가 아니라 다리우스 개인이었다. 다리우스는 전장 중앙의 전차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알렉산드로스의 기병이 빠르게 접근하자 그의 친위대가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돌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알렉산드로스가 가까이 다가오자 다리우스는 전장을 떠났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후퇴했다. 이 싸움은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다. 왕의 퇴각은 곧 패배의 신호였다. 다리우스가 도망치자 페르시아군의 전열은 무너졌다. 아직 싸울 수 있는 병력이 남아 있었음에도 지휘 체계는 붕괴되었다.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고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졌다. 좌익에서 밀리고 있던 마케도니아군도 이 소식을 듣고 반격에 나섰다. 전투는 전면적인 페르시아 패배로 끝났다. 이수스 전투에서 다리우스는 가족을 전장에 남긴 채 퇴각했다. 그의 어머니, 아내, 자녀들이 마케도니아군의 손에 들어갔다.
이는 군사적 패배를 넘어 정치적, 상징적 타격이었다. 알렉산드로스는 포로가 된 다리우스의 가족을 정중히 대우했다. 그는 다리우스를 왕으로 존중한다고 선언했고 가족에게 예우를 갖췄다. 이는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자신이 무질서한 침략자가 아니라 합법적 계승자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수스 전투 이후 알렉산드로스의 명성은 급격히 확산되었다. 그는 젊은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대왕과 정면으로 맞서 이긴 인물이 되었다. 다리우스는 다시 군을 재편해야 했다. 그러나 이미 한 번 도망친 왕이라는 사실은 제국 전체에 균열을 남겼다.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길은 두 갈래였다. 다리우스를 추격할 수도 있었고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장악할 수도 있었다.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 이수스 전투 이후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를 즉시 추격하지 않았다. 그는 전쟁의 방향을 다시 정리했다. 페르시아 대왕을 쫓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그 일은 바다였다. 페르시아 제국의 힘은 육군만이 아니었다. 강력한 해군이 여전히 지중해 동부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 핵심 거점이 페니키아 해안에 남아있었다. 만약 이 지역을 그대로 둔다면 마케도니아 본토와 그리스는 언제든지 해상에서 위협받을 수 있었다. 알렉산드로스는 뒤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남쪽으로 향했다. 그는 페니키아의 도시들을 하나씩 접수하기 시작했다. 아라도스, 비블로스, 시도는 비교적 빠르게 항복했다. 이 도시들은 이미 페르시아의 패배를 감지하고 있었고 알렉산드로스에게 저항할 명분을 잃고 있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도시만은 달랐다. 티레였다. 티레는 해안에서 떨어진 섬 위에 세워진 도시였다. 티레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 두터운 성벽과 강력한 해군을 갖추고 있었다. 티레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페니키아 해상 네트워크의 중심이었다. 티레는 알렉산드로스를 맞아 사절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명확했다. 알렉산드로스를 적으로 삼지는 않겠지만 성문을 열지도 않겠다는 것이었다. 중립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에게 중립은 허용되지 않는 선택지였다. 티레가 남아있는 한 페르시아 해군은 언제든 재집결할 수 있었다. 반드시 정복했어야 했다. 알렉산드로스는 티레의 입성을 요구했다. 도시의 주신인 멜카르트 신전에서 제사를 올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도시 지배권을 상징하는 의식이었다. 티레는 이를 거부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 순간 이 전쟁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티레는 자신들이 바다 위의 도시라는 점을 믿고 있었다. 육군이 아무리 강해도 섬 위의 도시를 함락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들의 성벽은 바다에서 곧바로 솟아 있었고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다. 알렉산드로스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메우기로 했다. 본토에서 티레 섬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제방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돌과 흙을 쌓아 길을 만들겠다는 발상이었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티레는 이를 비웃었다. 그들은 해상에서 공성 병기를 불태우고 제방을 공격하며 공사를 방해했다. 알렉산드로스의 군은 끊임없이 화살과 불을 맞아야 했다. 공사는 더뎠고 희생은 늘어갔다. 이 시점에서 전쟁은 더 이상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다. 알렉산드로스 개인의 결단과 집념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다. 티레를 포기하면 남쪽으로 내려갈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알렉산드로스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주변 페니키아 도시에서 함선을 모았다. 정복한 도시들의 해군을 흡수해 바다에서도 힘을 맞추기 시작했다. 동시에 제방은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바다를 향해 뻗어나갔다. 틸의 공성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 싸움은 단기간에 끝날 전투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이후 알렉산드로스가 어떤 통치자가 될지를 결정짓는 사건으로 이어진다. 틸의 공성전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바다 위에 세운 도시를 상대로의 싸움은 기존의 공성전과 달랐다. 알렉산드로스의 군은 성 근처까지 접근하기 위해 제방을 계속 쌓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다. 틸의 수비군은 해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빠른 선박을 이용해 제방과 공성 병기를 불태웠다. 불붙은 배를 바람을 타고 보내 공사를 방해했고 마케도니아군은 불길과 화살 속에서 작업을 이어가야 했다. 제방은 여러 차례 파괴되었고 그때마다 다시 쌓아야 했다. 알렉산드로스는 방식을 바꾸었다. 제방 끝에 거대한 공성탑을 세워 성벽을 압박했다. 이 공성탑에는 투석기와 쇠뇌가 설치되었고 성 안으로 지속적인 공격이 가해졌다. 그러나 틸에는 바다에서 배를 돌려 공성탑을 공격했고 탑은 불타 무너졌다. 공성전은 점점 소모전으로 바뀌었다. 병사들은 장기간의 노동과 전투로 지쳐갔다. 이 시점에서 알렉산드로스는 또 한 번 결단을 내린다. 육지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선택이었다. 그는 이미 항복한 페니키아 도시들의 함대를 동원했다. 시돈과 비블로스, 아라도스의 배들이 하나로 모였다. 여기에 그리스 연합의 함선까지 더해지면서 마케도니아군은 해상에서도 대등한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해상 봉쇄가 시작되자 틸의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다. 보급이 끊겼고 외부와의 연락도 어려워졌다. 성 안에서는 긴장과 불안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틸에는 쉽게 항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성벽과 바다를 믿고 있었다. 알렉산드로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제방은 더 넓고 단단하게 보강되었다. 바다를 메우는 작업은 점점 섬에 가까워졌고 공성 병기는 다시 성벽을 향해 설치되었다. 이제 공격은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결정적인 돌파는 성벽의 일부가 무너졌을 때 이루어졌다. 마케도니아군은 틈을 놓치지 않고 돌입했다. 동시에 해군이 항구를 통해 도시 안으로 진입했다. 틸에는 양쪽에서 압박을 받으며 더 이상 방어선을 유지할 수 없었다. 도시는 함락되었다. 오랜 저항 끝에 패배한 틸에는 가혹한 대가를 치렀다. 많은 수비병이 전사했고 일부는 노예로 팔려갔다. 알렉산드로스는 도시의 완강한 저항을 반역으로 간주했다. 틸의 공성전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이는 알렉산드로스가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또한 바다를 장악하지 않으면 제국을 상대할 수 없다는 교훈을 실전에서 증명한 사례였다. 이 전투 이후 지중해 동부의 해상 주도권은 사실상 알렉산드로스에게 넘어왔다. 페르시아 해군은 더 이상 조직적인 반격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틸의 함락으로 남쪽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제 다음 목표는 이집트였다. 그곳은 페르시아의 또 다른 중요한 거점이자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땅이었다. 틸레가 함락된 뒤 알렉산드로스는 남쪽으로 향했다. 더 이상 페니키아 해안에는 그를 막을 만한 거점이 남아있지 않았다. 길은 자연스럽게 이집트로 이어졌다. 이집트는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한 통치 지역이었지만 동시에 오랜 역사와 종교적 전통을 지닌 지역이었다.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 국경에 도달했을 때 큰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다. 페르시아 총독은 저항하지 않고 물러났다. 이집트는 오랫동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왔고 그 통치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침략자가 아니라 해방자로 받아들여졌다. 알렉산드로스는 멤피스에 입성했다.
그는 현지 제사장들과 접촉했고 이집트의 관습과 종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기존의 행정체계는 유지되었고 세금과 법도 급격히 바뀌지 않았다. 이는 단기간에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을 단순한 외국 왕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이집트의 전통에 따라 파라오로 인정받았다. 이는 군사적 승리와는 다른 방식의 권위 확보였다. 그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시기 알렉산드로스는 새로운 도시 건설을 지시했다. 나일강 삼각주 서쪽 해안에 세워진 이 도시는 훗날 알렉산드리아로 불리게 된다. 이 도시는 군사 거점이자 거래의 중심지로 계획되었다. 그리스 세계와 이집트를 잇는 창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집트 체류 중 알렉산드로스는 내륙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시와 오아시스였다. 그곳에는 아문신의 신탁을 전하는 신전이 있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종교 순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정당성을 신의 영역까지 확장하려 했다. 험한 사막을 건너 신전에 도착한 알렉산드로스는 신관들과 만났다. 상세한 대화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이후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이 신의 아들로 인정받았다고 받아들였다. 이 경험은 그의 인식에 변화를 남겼다. 이집트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의미는 컸다. 그는 이곳에서 무력 대신 질서와 인정으로 지배하는 방식을 시험했다. 이는 이후 동방 원정에서 반복되는 통치 방식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집트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은 여전히 동쪽에 남아 있었다. 다리우스 3세는 패배 이후 다시 병력을 모으고 있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준비를 맞추었다. 해안은 장악되었고 후방은 안정되었다. 이제 전쟁은 결정적인 국면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집트를 떠난 알렉산드로스는 다시 북동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제 더 이상 우회할 이유는 없었다.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남아 있었다. 다리우스 3세 역시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전쟁은 더 이상 국지전이 아니었다. 제국의 존립이 걸린 싸움이었다. 다리우스는 이전의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장을 본인이 골랐다. 그는 넓고 평평한 지형을 원했다. 기병과 전차, 대규모 병력을 마음껏 전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그렇게 선택된 장소가 가우가멜라 인근 평원이었다. 페르시아군은 전투를 위해 지형을 정비했다. 땅을 고르고 장애물을 제거해 전차가 움직이기 쉽게 만들었다. 병력은 이수스 때보다 훨씬 많았고 각지에서 모인 부대들이 한자리에 집결했다. 다리우스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 알렉산드로스는 병력 규모에서 열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불필요한 공포를 줄이기 위해 적의 숫자를 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훈련과 조직력을 강조했다. 전투 전날 밤 마케도니아 진영은 비교적 조용했다. 알렉산드로스는 장군들과 함께 배치를 점검했고 병사들에게 휴식을 명령했다. 그는 결전을 앞두고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병사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 다리우스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그는 전투 전날 밤 군을 전투 태세로 유지했다. 긴장 속에서 밤을 지새운 병사들도 많았다. 숫자는 많았지만 통제는 쉽지 않았다. 알렉산드로스는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야습이나 기습을 시도하지 않았다. 정면에서 싸워 이기겠다는 판단이었다. 이는 자신의 방식이자 지금까지 쌓아온 전투 경험에 대한 확신이었다. 전투를 앞둔 마지막 순간 알렉산드로스는 기병과 보병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다. 그는 평소와 같이 우익에 섰다. 전투가 시작되면 자신이 가장 먼저 움직일 위치였다.
가우가멜라 평원에는 두 군대가 마주 서 있었다. 한쪽은 제국의 모든 자원을 끌어모은 대군이었고 다른 한쪽은 비교적 적은 수의 정예 병력이었다. 그러나 전투의 결과는 병력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렉산드로스는 이미 여러 차례 증명해왔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가우가멜라는 알렉산드로스에게 마지막 관문이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페르시아 제국은 더 이상 하나로 유지될 수 없게 된다. 해가 떠오르며 전장이 밝아졌다. 알렉산드로스는 말머리를 잡고 앞으로 나섰다. 해가 떠오르자 가우가멜라의 평원 전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다리우스 3세는 중앙에 위치했고 왕의 전차 주위에는 친위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그 앞과 좌우에는 대규모 보병과 기병이 늘어서 있었다. 전차와 기병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전장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전장을 한번 훑어본 뒤 병력을 전개했다. 중앙에는 팔랑크스를 배치했고 좌익은 파르메니온에게 맡겼다. 오른쪽에는 정예 기병을 집중시켰고 알렉산드로스 자신이 그 선두에 섰다. 그는 이번에도 가장 위험한 위치를 선택했다. 전투가 시작되자 알렉산드로스는 곧바로 정면 충돌을 피했다. 그는 우익 기병을 이끌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이는 단순한 기동이 아니라 페르시아군의 전열을 늘어뜨리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다리우스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기병을 보내 알렉산드로스의 측면을 압박했다. 동시에 전차를 전면에 투입했다. 페르시아의 전차는 돌진하며 혼란을 일으키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마케도니아군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팔랑크스는 진영을 열어 전차를 통과시키고 뒤에서 공격했다. 전차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 전열은 유지되었고 혼란은 제한적이었다. 알렉산드로스는 기다리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페르시아 좌익이 늘어지며 중앙에 틈이 생기자 그는 방향을 틀었다. 기병들을 이끌고 대각선으로 돌파했다. 목표는 다시 한번 다리우스였다. 이 돌파는 빠르고 집중적이었다. 알렉산드로스의 기병은 방패와 창으로 길을 열며 전진했다. 페르시아 중앙은 갑작스러운 압박에 대응하지 못했다. 다리우스의 전차가 위협받기 시작했다. 다리우스는 상황을 판단했다. 그는 한 번 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싸움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었고 군을 정비해 후퇴할 수도 있었다.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 다리우스가 물러나자 이수스 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왕의 퇴각은 곧 패배로 받아들여졌다. 아직 싸울 수 있는 병력이 남아 있었지만 전장은 급격히 무너졌다. 한편 좌익에서는 위기가 발생하고 있었다. 파르메니온의 부대가 페르시아 기병에게 밀리고 있었고 일부는 포위될 위험에 처했다.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를 추격하던 중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다. 다리우스를 쫓아 전쟁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좌익을 구해 군 전체를 지킬 것인지였다. 알렉산드로스는 방향을 바꿨다. 그는 추격을 멈추고 파르메니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결정으로 마케도니아군은 전열을 유지할 수 있었다. 좌익은 붕괴되지 않았고 전투는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 다리우스는 다시 도망쳤고 이번에는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물러났다. 가우가멜라에서의 전투는 결정적인 전투였다. 이 전투 이후 페르시아 제국은 하나의 체제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 각 지역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다리우스의 권위는 회복되지 않았다. 알렉산드로스는 전장을 장악했다. 그는 승리를 과시하지 않았고 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꾼 것이었다. 이제 그의 앞에는 페르시아의 수도들이 남아 있었다. 바빌론, 수사, 페르세폴리스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낼 차례였다.
가우가멜라에서의 전투 이후 전쟁의 성격은 분명히 달라졌다. 더 이상 알렉산드로스 앞에 조직된 대규모 저항은 남아있지 않았다. 페르시아 제국은 여전히 넓었지만 하나로 움직이는 체제는 이미 붕괴된 상태였다. 알렉산드로스는 먼저 바빌론으로 향했다. 바빌론은 오랜 역사와 상징성을 지닌 도시였고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한 행정 중심지였다. 그러나 도시는 저항하지 않았다. 행정 책임자는 문을 열었고 알렉산드로스는 질서를 유지한 채 입성했다. 바빌론에서 그는 기존의 관리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세금 제도와 행정 조직도 바꾸지 않았다. 이는 도시의 안정을 우선시한 선택이었다. 그는 파괴보다 흡수를 택했다. 이후 알렉산드로스는 수사로 이동했다. 수사는 제국의 보물 창고였다. 이 장소에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이 확보되었다. 이 재정은 이후 원정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약탈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도시 자체는 온전히 보존되었다. 다음 목표는 페르세폴리스였다.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의례적 수도이자 왕권의 상징이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곳을 단순한 점령지가 아닌 제국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페르세폴리스에 입성한 후 알렉산드로스는 의례에 따라 왕궁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궁전의 일부가 불에 타 사라진 것이다. 그 원인과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전해진다. 이 불길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 그리스 세계에서 보자면 이는 페르시아의 과거 침략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이후 알렉산드로스가 이를 후회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페르시아 왕권의 상징을 무너뜨린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다. 페르세폴리스 이후 알렉산드로스는 더 이상 서방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를 차지한 존재였다. 그러나 다리우스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알렉산드로스는 동쪽을 향했다. 목표는 다리우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다. 제국을 정복했다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대왕의 운명이 결정되어야 했다. 이 시점에서 알렉산드로스의 역할은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제국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각 지역의 반응, 귀족들의 태도, 군 내부의 피로가 동시에 그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었다. 전쟁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더 넓은 영토, 더 복잡한 이해관계, 그리고 더 먼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페르세폴리스를 떠난 알렉산드로스는 동쪽으로 진군했다. 목표는 분명했다. 다리우스 3세였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를 모두 장악하고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대왕이 살아있는 한 제국은 명목상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리우스는 패배 이후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제국의 동부에서 병력을 모아 반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그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연이은 패배로 왕의 권위는 이미 크게 흔들린 상태였다. 동부 지역의 총독들과 귀족들은 다리우스를 보호하기보다 자신들의 생존을 먼저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중 바르사스와 베수스는 다리우스를 호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운명을 쥐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알렉산드로스의 추격은 빠르고 집요했다. 그는 무리한 속도로 군을 몰아붙였다. 보급과 휴식을 최소화하며 다리우스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추격전은 전투보다 더 큰 부담을 군에 안겼다. 결국 다리우스는 내부에서 배신을 당했다. 베수스를 중심으로 한 무리가 다리우스를 결박했고 더 이상 왕으로서 보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알렉산드로스에게 다리우스를 넘기려 했으나 상황은 급변했다. 알렉산드로스의 군이 가까워지자 베수스 일행은 다리우스를 찔러 죽이고 달아났다.
다리우스는 길가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대왕은 그렇게 생을 마쳤다.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의 시신을 직접 확인했다. 그는 다리우스를 적으로 대했지만 왕으로서의 예우는 갖췄다. 다리우스의 장례는 왕의 격에 맞게 치러졌다. 이는 자신이 단순한 침략자가 아니라 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행위였다. 다리우스의 죽음은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상대해야 할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라 제국의 자네였다. 저항은 산발적으로 이어졌고 반란은 각지에서 발생했다. 알렉산드로스는 베수스를 추격했다. 그는 베수스를 반역자로 규정했다. 왕을 배신한 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는 페르시아 귀족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였다. 이 시기부터 알렉산드로스는 스스로를 단순한 마케도니아 왕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 아시아의 왕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복장과 의례도 점차 페르시아식 요소를 받아들였다. 이 변화는 군 내부에서 긴장을 낳았다. 마케도니아 장병들은 자신들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행군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은 이미 초기 목표를 넘어섰다. 복수도 정복도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다.